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한 문장, 청취자님의 자기소개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요. 미국 주식에 대한 공부와 투자, 이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해내도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죠. 바로 세금입니다. 단순히 수익 내는 걸 넘어서 그 수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투자 노트와 증권사 리포트, 그리고 막 헷갈리는 국세청 자료까지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 투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세금 문제를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맞아요. 그 투자의 완성은 세금 관리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특히 미국 주식은 수익이 나도 세금 계산법이 국내 주식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서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이 두 가지 개념을 확실히 잡고 또 복잡한 신고 절차를 쉽게 해결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서 실제 내 계좌에 남는 돈을 늘리는 전략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걸 목표로 삼아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보죠.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을 때 제 앞에 나타나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가진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 아, 양도소득세? 네. 그리고 둘째는 주식을 팔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그 회사가 이익을 나눠줄 때, 즉 배당금을 받았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네, 이 두 가지는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성격부터 세금 내는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서요. 각각을 아예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복잡하게 느껴지는 양도소득세. 이 게임의 규칙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 규칙은 뭔가요?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은 분리과세와 손익통산이하는 두 개념이에요. 이것만 이해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1년 동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 주식을 팔아서 실제로 내 손에 쥔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어요. 세율이 가장 궁금한데요. 보통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세율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계단식 구조잖아요. 주식으로 1억을 번 사람이랑 10억을 번 사람이 내는 세율이 다른가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이에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번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단일세율 22%가 적용됩니다. 22%요? 고정으로요? 네,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진 세율이죠. 300만 원을 벌든 30억을 벌든 세율은 똑같이 22%로 고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기분 좋은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요. 오, 보너스요? 1년 동안의 모든 매매 차액을 합산해서 연간 25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와, 250만 원까지는 그냥 봐주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분리과세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제 연봉이 얼마든 다른 사업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주식 수익은 그냥 따로 떼어서 22%만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혜택인 거죠? 정확해요. 이게 고소득자일수록 정말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슈퍼파워 같은 혜택이에요. 만약 이게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높은 분들은 종합소득세율이 40%로 훌쩍 넘어가는데 거기에 주식 수익까지 합쳐지면 세금 부담이 엄청나겠죠. 하지만 분리과세 덕분에 주식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내 종합소득세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딱 정해진 22%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엄청하네요. 세금 측면에서는 정말 유리한 구조군요. 그럼요. 그럼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손익통산은 뭔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손실이랑 이익을 합쳐준다는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예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인데 국세청이 투자자의 1년치 성적표를 통째로 보고 판단해준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A 종목에서 1,000만 원 수익을 보고 B 종목에서는 500만 원 손실을 봤다고 쳐요. 네네. 이때 세금을 수익 난 1,000만 원에 대해서 매기는 게 아니라 아, 손실 본 500만 원을 차감한 최종 순수익, 즉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애플에서 크게 벌고 어떤 밈주식에서 돈을 잃었다면 세무서는 그 둘을 합산한 순이익만 본다는 거군요.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함정도 있을 텐데요. 물론이죠. 바로 환율이라는 숨은 복병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것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적이 있어요. 환율 때문에요? 네. 주가는 거의 본전이었는데 주식을 살 때보다 팔 때 원달러 환율이 20%나 오르니까 생각지도 못한 양도 차익이 잡혀서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와,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차익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모든 세금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가만 보고 안심하고 있다가 환차익 때문에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해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1년 동안 거래 내역도 수십, 수백 건일 텐데 이 모든 걸 투자자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죠.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 뭔가요? 바로 증권사에서 무료나 아주 적은 수수료만 받고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었군요. 이건 거의 필수적으로 이용해야겠네요. 혹시 단점은 없나요? 예를 들어 제 모든 투자 정보를 한 곳에 넘기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문제라던가 여러 증권사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의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여러 증권사의 자료를 한 곳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본인이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은 있어요. 보통 양도세 신고 기간인 5월 직전, 매년 4월쯤에 각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아, 4월에요? 네. 만약 3개의 증권사를 쓴다면 내가 주로 쓰는 증권사 한 곳에 나머지 2곳의 거래 내역 자료를 PDF 파일 등으로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그걸 다 합산해서 한 번에 신고를 대행해줘요. 아, 한 군데에 몰아서 할 수 있군요. 네. 사실상 투자자는 신청 버튼 누르고 자료만 잘 첨부하면 끝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해서 대부분 이걸 이용해요. 와, 그건 정말 시간을 아껴주는 꿀팁이네요. 그래도 내 세금은 내가 직접 챙겨보겠다는 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을 위한 팁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홈택스에 직접 신고할 때도 유용한 팁이 있어요. 수백 건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안 해요? 국세청에서 합계액 신고라는 걸 허용해 주거든요. 거래한 수많은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적고 1년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의 전체 합계액만 딱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잠깐만요. 그렇게 합계만 딱 적어놔면 국세청에서 그 숫자를 어떻게 믿고 인정해 주죠? 뭔가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그 합계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증명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 내역 엑셀이나 PDF 파일을 증빙 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아, 증빙 서류? 네, 이 파일 하나만 첨부하면 수많은 거래 내역 입력을 합법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감이 잡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또 다른 세금,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배당금,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인가요? 네,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훨씬 더 간단해요. 배당소득세의 핵심은 원천징수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원천징수라면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인가요? 정확히 똑같아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에서 100달러의 배당금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그 돈이 제 계좌로 들어오기 전에 미국 현지에서 먼저 세율 15%, 즉 15달러를 세금으로 떼어가요. 아, 미국에서 미리 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나머지 85달러만 제 계좌에 입금되는 거죠. 이미 세금 처리가 다 끝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자는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배당소득세는 아예 신경을 꺼도 되는 건가요? 예외는 없나요?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딱 하나 있어요.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천만 원이요? 네, 그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돼요. 이 경우에는 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릴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그럼 제가 주식을 팔아서 번 양도소득도 이 2천만 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 바로 그 지점이 분리과세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주식 매매로 번 양도소득은 아까 말했듯이 분리과세로 따로 22% 세금을 내고 완전히 종결돼요. 2천만 원 한도는 오직 이자와 배당소득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한도를 신경 써서 관리하는 거죠.
자, 이제 규칙을 알았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서 제 실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세 가지 핵심 전략과 한 가지 보너스 팁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연말에 손실을 확정해서 세금 이연시키기입니다. 손실을 확장한다고요? 손해를 보는 게 어떻게 전략이 될 수 있죠? 아까 설명드린 손익통산 개념을 역으로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제가 주식 투자로 이미 1,0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이대로 연말을 맞으면 저는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제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 500만 원 손실을 기록 중인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연말이 지나기 전에 과감하게 매도해서 500만 원 손실을 실제로 확정짓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올해 저의 총 순수익은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과세 대상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아하. 어차피 손실 중인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면 연말에 한번 팔아서 이익과 상쇄시켜서 올해 낼 세금을 줄인 다음 그 돈으로 바로 다음 날 다시 사도 괜찮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요. 뭐죠? 세금 정산 기준일은 주식을 판 체결일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결제일 기준으로 12월 31일 안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결제일 기준. 네, 미국 주식은 보통 결제까지 2, 3영업일이 걸리니까 12월 30일에 임박해서 팔면 다음해 실적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12월 26일이나 27일 전에는 매도를 마쳐야 안전합니다. 이건 정말 똑똑하게 챙겨야 할 전략이네요.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는 매년 250만 원의 공짜 점심 챙겨 먹기입니다. 공짜 점심이요? 아까 말씀드린 연간 250만 원 기본 공제 혜택 있죠. 이건 매년 주어지지만 올해 쓰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해로 이월시켜주지 않아요. 그야말로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쿠폰 같은 혜택이죠. 저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좀 애매한데요. 10년, 20년 동안 팔 생각이 없는 주식인데 이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죠? 바로 그게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매년 연말에 내가 가진 주식 중 수익이 난 종목의 일부를 딱 250만 원어치 이익만 실현되도록 파는 거예요. 팔았다가 네. 그리고 그 돈으로 바로 다시 그 주식을 사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만으로 10년이면 2,500만 원, 20년이면 5천만 원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안 하면 손해인 전략이네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이건 좀 더 규모가 큰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수익이 아주 클 때, 예를 들어 수억 원대의 차익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인데 바로 가족 증여 활용하기입니다. 아, 증여. 네, 현행세법상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 있거든요. 주식을 증여하는 게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나요? 그 원리가 궁금해요. 원리는 취득 단가를 합법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제가 10만 원에 산 주식이 기적적으로 1억 원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네. 제가 이걸 지금 팔면 양도 차익이 거의 1억 원이라 세금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이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 단가는 제가 샀던 10만 원이 아니라 아, 증여한 그 시점의 가격으로요? 네, 맞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그 시점의 주가, 즉 1억 원으로 새롭게 설정돼요. 나중에 배우자가 이 주식을 1억 1천만 원에 팔면 양도 차익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제가 그냥 팔았으면 약 1억 원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1천만 원에 대한 세금으로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너무 사기적인 방법이라 뭔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최근에 바로 이 방법을 이용한 단기 매매를 막기 위한 규정이 추가됐어요. 세법이 개정되어서 증여받은 배우자나 자녀는 반드시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해야 이 절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아, 1년 보유 조건이 생겼군요. 네. 만약 1년 안에 팔아버리면 증여한 사람, 즉 저의 원래 취득가인 1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2월 과세 규정이 적용되니 이 점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이 있다고 하셨죠? 네, ISA, 즉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아쉽게도 ISA 계좌에서는 테슬라나 애플 같은 미국 개별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어요. 아, 그건 안 되는군요. 네, 하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에는 투자할 수 있거든요. ISA 계좌로 그런 ETF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이 얼마나 다른가요? 아주 큰 차이가 나요.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연 200만 원까지는 아예 비과세이고, 200만 원까지 비과세. 네, 그리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라는 아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9.9%면 일반 양도소득세율 22%의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표 지수에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배당소득세는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른다는 걸 이해하고 복잡한 양도세 신고는 증권사 대행 서비스로 활용하는 게 현명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연말에 손실 중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줄이고 매년 250만 원 비과세 혜택은 꼭 챙기고 큰 수익이 났을 땐 1년 보유를 전제로 한 증여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겠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세금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투자 전략의 일부로 끌어안아야 하는 과정 그 자체예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증여 관련 규정처럼 세법은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아, 맞네요. 그렇다면 매년 연말에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인 11월쯤 올해 세법에서 바뀐 중요한 내용은 없을까 하고 10분만 투자해서 확인해 보는 것을 나만의 연간 투자 루틴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10분이 내년의 수익률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